성류, 저자 이효섭. 혀끝에 뱅뱅 돌면서도 쉽사리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없는 맛과도 흡사하다. 이윽고 성류였음을 깨달았을 때 제이의 마음은 무지개를 본 듯이 뛰놀았다. 옛 병풍 속의 성류의 그림이 기억 속에 소생되어 때를 주름잡고 눈앞에 떠올랐다. 어디서 흘러오는지도 모르게 그윽하게 코끝을 채는 그리운 옛 향기. 약그릇이 놓이고 어머니가 앉았고 머리맡에 병풍이 둘러쳐 있었다. 약 향기가 어머니의 근심스러운 얼굴에 서리었고 병풍 속 나무에 석류가 귀하였다. 익은 송이는 방긋이 벌어져 붉은 날이 엿보이고 익으려는 송이는 막 열리려고 살에 금이 갔다. 그런 송이는 어린 기억과 같이 부끄러웠다. 오랫동안 까닭도 없이 몸이 고달프던 것이 이틀 전 학교도 파하기 전에 별안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숙성한 채봉이란 년이 너 몸 이상스럽지 않으냐 하며 꾀바르게 비밀한 곳을 띄워주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안에 견딜 수 없이 배가 훌쳤다. 두려운 생각이 번쩍 들어 책보도 교실에 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의 자리 속에서 옷을 말아내고 어머니 앞에 얼굴을 쳐들 수 없었다. 버들 같은 체질을 걱정하여 어머니는 간호의 시중이 급진하였다. 인생은 웬일인지 서글픈 것이었다. 예나 이제나 일반이다. 지금에는 어머니도 없고 머리맡에 병풍도 없고 석류도 없다. 얘를 그리워하는 생각만이 아름답다. 석류는 그윽한 향기다. 향기는 구름같이 잡을 수 없고 꺼지기 쉬운 안타까운 자취. 눈물이 돌았다. 가슴이 뻐근히 저리는 동안에 무지개는 꺼지고 석류는 단걸음에 옛날로 물러가 버렸다. 애달픈 생각에 골이 아프고 신혈이 높아졌다. 머리맡에 약이 쓰다. 약도 옛날같이 한결 향기로웠던 것이다. 체온계를 겨드랑이 낀 채 호련히 잠이 들었다. 눈초리에 눈물 자추가 어지러운 지도를 그렸다. 그런 수도 있을까. 꿈이나 아닌가 하여 제이는 이야기책을 다시 쳐들었다. 한편의 자서전적 소설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소설가 준보는 바로 학교 때의 그 아이가 아니었던가. 소설 속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어릴 때 일이 아니었던가. 무지개를 본 듯이 마음이 뛰놀았다. 현혹한 느낌에 가슴이 산란하다. 소녀는 동무들의 놀림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소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녀와의 거리는 도리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소년이 비석을 칠 때에는 소녀의 그림자는 안 보였고 소녀가 자세를 받을 때에는 소녀는 그 자리를 물러났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에도 두 사람의 자태는 빛과 그림자같이 서로 어긋났다. 결국 손목 한번 탐탁하게 못 쥐어보고 소녀는 점점 고집스러워만 졌다. 쥐알 봉수가 소녀에게는 도리어 가깝게 어른거렸다. 소락소락 말을 걸고 손을 쥐고 하는 것을 소녀는 무척 부러워하고 미워하였다. 그렇게 못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성질을 슬퍼하면서 동무들의 부당한 놀림을 억울하게 여길 뿐이었다. 제이가 준보에게 터놓고 다정히 못 굴었음을 뉘우치게 된 것은 그와 작별한 후였다. 채봉이가 자별스럽게 준보를 위함을 알고 마음이 편편치 못하였으나 그와 떨어지고 보니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임을 깨달았다. 준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결국 느티나무 밑이었다. 몸에 급스러운 변화가 와서 어머니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준보도 고달픈 병으로 학교를 쉬었다. 명예로운 졸업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준보는 병에서 일어나자 바로 서울로 공부를 떠난 까닭이었다.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불현듯이 솟았다. 제인의 집안이 사정에 따라 서울로 옮겨 앉고 따라서 제이가 위탁교에 들게 된 것은 여러 해 후였으나 준보의 자태는 늘 마음속에 꿈결같이 우려타였다. 그러나 오늘 소설가로서 눈에 띄일 줄은 추측하지 못하였다. 병석에 눕게 된 오늘의 제이에게 준보의 출현은 그 무슨 묵시와도 같다. 생각에 마음이 산란하고 피곤하여졌다. 이야기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문득 생각이 나 준보의 자태가 있는 학교 때의 옛 사진을 찾아낼까 하다가
귀찮은 심사에 단념하였다. 사치한 생각으로가 아니라 제이에게는 실질적으로 결혼이 불행하였다. 준보와는 대차적이던 옛날의 쥐알봉수와도 같은 성격의 사람을 구하게 된 것부터가 뼈저린 착오였다. 은행원이었다. 어머니를 여의고 그 위에 경영하던 회사의 파산까지 당한 불려이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뜻에만 소경같이 좇은 것이 비극의 시초였을까. 결혼은 글자대로 무덤이었다. 귀넘구는 무덤 같은 커다란 뽕춤을 가정에 남겨놓고 자취를 감추었다. 는 실례를 차린 것도 개차반의 짓이었으나 더욱 거쿨진 것은 은행의 금고를 연 것이었다. 그의 실종은 해를 넘어도 자취가 아득하였다. 제이는 당초에 그의 무의지를 뉘우쳤다. 할 일 없는 시가에 더 있을 수도 없어 친가로 돌아오기는 왔으나 더구나 친가에서는 하는 수도 없어 한번 물러섰던 학교에서 다시 생활을 구하게 되었다. 학교는 꿈의 보금자리였다. 소년과 소녀들의 자태 속에 옛날에 그들의 모양을 비추어 볼 수 있으므로였다. 그림자 속에서 타는 가느다란 촛불의 청춘이라고 할까. 아버지는 쓸쓸한 집안에서 돌부처같이 침묵하였다. 반백의 머리에 턱에 주름살이 접고 온종일 늙은 앵무만큼도 말이 적고 서툴었다. 돌같이 표정이 없고 차다. 개차반의 소행에 대하여서조차 한마디 책도 없었다. 모든 것을 긍정하고 굽어만 보는 조물주의 의지와도 같이 엄연하였다. 하기는 개차반을 나무랄 처지가 못되는 까닭이었을까. 그 자신 방불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제2의 인생의 기억은 4살부터 시작되었다. 서울로 달아난 아버지는 내 해를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공부를 칭탁함이었으나 어지러운 소문에 어머니는 기어코 뒤를 쫓기를 결심하였다. 물론 공방을 지킴을 측은히 여겨 시가편에서 떼어준 것이었다. 좁은 가마 속에 제이도 같이 앉아 반천리길이 서울길을 서쪽으로 여러 날이나 흔들렸다. 철귀 없는 한강을 쪽배로 건넜다. 구유배로 나일강을 건너는 격이었을까. 모든 것이 이끼 속에 묻혀 전설과 같이도 멀다. 가마이며 쪽배이다. 학교를 마치고 벼슬을 얻은 아버지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도읍 사람이었다. 포천집과 젊은 꿈속에 있는 그에게 그들의 도착은 큰 놀람이었다. 포천집 폭살에 무처름의 서울도 제이 모녀에게는 가시밭이었다. 주일의 예배당을 찾아 아름다운 찬미가 속에 위안을 발견하는 모녀였다. 담배 심부름을 나갔다가 한 길에서 뱀 잡아든 것을 보고 가엾은 짐승의 기괴한 아름다움에 취하여 정신없이 서 있는 제이였다. 공부온 먼촌 일가의 국현이가 때때로 군밤을 가지고 와서 제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인자한 국현이의 무릎 위와 따뜻한 군밤과 제이의 정기 속에 축복된 부분이요 아름다운 한 페이지였다. 그러나 4살적 인생은 모든 곳이 이끼 속에 묻혀 전설과 같이도 멀다. 예배당의 찬미가이며 거리의 뱀이며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니 제이는 한번 서울을 떠나 다시 그곳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확히 느꼈다. 솔가하여 가지고 고향으로 떨어진 것은 늙은 부모를 마지막으로 봉양하자는 아버지의 뜻이었다. 낯선 정막 속에서 포천집은 눈을 감았다. 소생도 뒤를 이어 떠났다. 아버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방의 속관으로 여생을 보내기로 하였다. 어머니도 비로소 안정을 얻었다. 제이는 학교에 들 나이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이는 글자를 깨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서울시대의 묵은 이야기책들을 끔찍이는 사랑하였다. 긴 가을밤에나 혹은 어머니나 그가 가벼운 병 속에 있을 때 그는 병풍 속 자리에 누워 신소설 추월색을 낭독하였다. 아름다운 이 공기는 모녀를 울리기에 족하였다. 정림이와 영창이의 기구한 운명의 축복은 한없이 눈물 지어 어느덧 한 가락이 초가 다 지나면 새 가락을 켜놓고 운명의 다음 줄을 계속하여 읽곤 하였다. 어머니는 촛불과 같이 가만히 눈물 지었다. 병풍 속 성류는 눈앞에 흐리고 머리맡 양냄새는 근심스러웠다.
이야기 속의 장면으로 제이는 서울을 상상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었고 옛 기억은 전설과 같이 그리운 것이었다. 물론 자란 후 다시 서울을 보았을 때에는 이 소녀시대의 아름다운 꿈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이 곱게 사라졌고 서울은 한갓 산만한 거리로 비치었다. 준보는 학교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였다. 새까만 눈동자에 총기가 흘렀다. 시험 때에는 늘 선생들이 혀를 말게 하였다. 제이도 반에서 수석인 까닭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아니나 제이는 모인 총 중에 준보의 모양이 안 보이면 마음이 적적해지게까지 되었다. 새 치마를 입거나 새 신을 신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에게 보이고 싶었다. 선생에게 칭찬받는 것을 들으면 귀에 즐거웠다. 동무들이 요란한 놀림을 겉으로는 귀찮게 여겼으나 속으로는 도리어 기뻐하였다. 웬일인지 제이는 늘 추월색의 슬픈 이야기를 생각하였다. 준보를 생각할 때에 어린 마음에 을의 정임이와 영창이의 사실이 떠오르곤 하였다. 먼 산에 원족을 갔을 때는 준보는 덤불 속을 교묘하게 들쳐 익은 얼음을 송이송이 찾아다 제이에게 던졌다.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말을 거는 법은 없이 늘 뿌르퉁하고 퉁명스러운 심술이었다. 새까만 눈방울이 한피같이 빛났다. 봄이면 학교에서는 산놀이를 떠났다. 제각기 헤어졌을 때 준보들은 바위 위에 진달래꽃을 꺾으러 갔다. 철은 일렀으나 이름 모를 새들이 잎인 버들가지에서 지저귀었다. 좁은 지름길을 걸어 바위 위에 이르렀을 때에는 준보와 제이의 한 패만이 남고 다른 측들은 한동안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산은 험하여 바위 아래는 푸른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다 보였다. 바위 코에 담뿍 물린 한떨기의 진달래가 마음을 흠뻑 당겼다. 제이의 원에 준보는 두려움도 있고 날뽐을 냈다. 내 손을 잡으렴. 바위 끝으로 기어가는 준보를 제이는 조마조마하게 바라보았다. 일 없다. 이 손 좀 붙들어야 소용없어. 뽐내다 떨어질라. 떨어지면 너 시원하겠지. 녀석도 마음에 없는 소리만. 실축하고 돌아섰을 때 준보는 벌써 꽃뿌리에 손이 갔다. 간신히 두어 대 꺾어주고 다시 손이 갔을 때 팔에 스쳐 돌멩이가 굴렀다. 겁을 먹고 몸을 추스러치는 바람에 디뎠던 발이 빗나가자 물은 바위는 으스러지며 더 한층 와르르 헐어져 떨어졌다. 서슬에 준보의 몸은 엎어지며 손을 빼든 채 앞으로 밀렸다. 제이는 아찔하여 반사적으로 풀썩 쓰러지면서 두 손으로 준보의 발을 붙들었다. 이어 몸을 일으키고 힘을 다하여 간신히 끌어낼 수 있었다. 천행 준보는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신 팔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나 때문에 안 됐구나. 너 때문에 너 주려고 꽃 꺾은 줄 아니? 고집쟁이도 걷는 동안에 속이 풀려서 몸을 기다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준보는 꼿꼿이 말도 없이 땅만 보고 걷는 것이 제이에게는 불만스러웠다. 준보를 서울로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불만은 한층 더 컸고 마음은 한갓 서글프기만 하였다. 관직의 한정이 찼을 때 아버지는 선조들이 묘만이 남은 실속 없는 고향을 헌신같이 버리고 다시 솔가하여 가지고 서울로 떠났다. 얼마 안 되는 축제로 아버지가 회사의 한 몫을 맡게 되었을 때 제이는 윗학교에 나아갔다. 준보의 자태가 마음속에 없는 바는 아니었으나 시달리는 동안에 새벽 별같이 차차 그림자가 엷어진 것은 사실이었다. 서울은 결코 전설의 서울이 아니었고 꿈의 거리가 아니었다. 거리도 서울도 그칠 바를 모르는 산문의 연속이었다. 제2의 청춘은 회색 장막에 새겨진 회색 글자의 내용이었다. 같은 병풍 속에서 이야기책을 같이 읽은 어머니를 잃은 것은 그대로 큰 꿈을 잃은 셈이었다. 제이가 학교를 채 마치기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들의 회사가 기울기 시작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금계랍을 먹은 상이었다. 아무리 애쓰나 회복의 도리는 없는 듯하였다. 하는 수 없이 제이는 재단에 오르는 애잔한 양이었다. 학교를 나오기가 바쁘게 꿈도 꾸지 못하였던 곳에서 생활의 길을 구하게 되었다. 흡사 그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과도 같은 어린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단조한 나날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그 속에서는 포부도 희망도 다 으스러져서 한 줌의 재로 변화했다. 그러던 차의 결혼이라 아버지는 부쩍 성화했다. 제이는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휘었다. 은행원이라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버지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여의한 역경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집안일을 정리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결혼은 글자대로 무덤이었다. 공측하게 회사도 파산이었다. 제이는 별 수 없이 다니던 학교, 앉던 의자에 다시 들어가 앉았다. 버둥질쳐야 어쩌는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후이라 마음은 한결 요하여가지고 가라앉아 갔다. 단조한 속에서 생기를 구하려 하였다. 으스러진 재 속에서 옛 이야기를 찾으려 하였다. 어린 합창을 힘써 희망의 노래로 들었다. 맡은 반의 소년과 소녀, 감남이와 애순이의 관계에서 어렸을 때의 꿈을 되풀이하려 하였다. 감남이는 고집쟁이였다. 도화 시간임에도 도화지를 가져오지 않은 때 이유를 물어도 꾸중을 해도 돌같이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말도 하는 법 없거니와 얼굴도 결코 쳐들지는 않는다. 완전히 말을 잊은 아이 같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검은 눈방울로 책상을 노리면서 1시간을 보내는 수도 있다. 애순이는 다정한 소녀였다. 여벌이 있으면 반드시 한 장을 감남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솔직하게 받을 때도 있으나 종시 고집을 세우고 안 받는 때도 있었다. 받으렴. 이럽다. 고집 피우다 꾸중 들을라. 꾸중 들으면 시원하겠니? 녀석도 맘에 없는 소리만. 어쩌다 받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갑절을 가져다가 도로 갔구나 했다. 그 고집으로도 반대로 애순이가 가령 붓을 잊었을 때에는 자진하여 여벌을 빌려주었다. 감남이는 가난하였다. 점심을 굶는 때가 많았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런 때에는 애순이도 역시 점심을 굶는 것이었다. 애순이는 결코 감남이같이 가난하지는 않았다. 점심이 없을 리는 없었다. 수상히 여겨 하루 제이는 점심시간이 끝나 교실이 비었을 때 은밀히 애순이의 책상 속을 살펴보았다. 놀란 것은 의젓하게 점심을 싸가지고 온 것이다. 다음날 감남이가 점심을 먹을 때 애순이도 먹었으나 다음날 감남이가 굶을 때 애순이도 굶었다. 물론 책상 속에는 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경건한 느낌이 제이의 가슴을 쳤다. 한편 다쳐서는 안 될 성스러운 곳에 손을 다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느낌이 마음을 죄었다. 가만히 애순이를 불러 이유를 들었을 때 문득 가슴이 저리고 눈시울이 더워졌다. 감남이가 안 먹으면 먹고 싶지 않아요. 제이는 그날 돌아오던 길로 이불 속에서 혼자 흠뻑 울었다. 그날같이 산보람을 느낀 때도 적었다. 그 후로는 감남이를 꾸짖기는커녕 두 아이를 똑같이 갑절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들이 옛날이 그지없이 그리웠다. 산란한 심사에 몸이 유난히도 고달팠다. 제이는 학교를 쉬고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았다. 소설가로서의 준보의 이름을 발견한 것은 커다란 놀람이었다. 무지개를 본 듯이 마음이 뛰놀았으나 옛날을 우러러보는 동안에 정신이 무척 피곤도 하였다. 눈초리에 눈물자취의 어지러운 지도를 그린 채 제이는 눈을 떴다. 체온계를 뽑으니 수은주가 높다. 신혈이 나고 몸이 덥다. 고개를 돌리니 준보의 소설책이 다시 눈에 띄었다. 별안간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 눈물이 솟았다. 오장육부가 둘러 파이고 세상이 검은 구렁텅이 속으로 일시에 빠져들어가는 듯하다. 그 쓰라린 빈 느낌에 목소리를 놓고 엉 울고도 싶다. 저물어가는 짧은 햇발이 창 기슭에 노랗게 기울었다. 눈물에 젖어 베개가 축축하다.